1950년 7월 5일 오전 7시 30분 제107 전차연대 소속 김철수 전 차장은 자신의 T-34 85포탑에서 수원 남쪽 멀리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오명으로 구성된 전차병들은 거의 열흘 동안 쉬지 않고 남진하며 남조선 저항군을 마치 전차 궤도 밑에 벌레처럼 짓밟아왔다.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됐다.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모든 방어진지가 그들의 T-34 앞에서 무너졌다. 바로 5년 전 베를린에서 나치를 분쇄했던 그 전차들이었다. 김철수는 새벽에 내린 비로 생긴 먼지를 닦아내며 전차병 고글을 고쳤었다. 연대장인 류소자는 전날 밤 회의에서 마침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다고 말했다. 양키놈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김철수와 그의 전차병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걱정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군이 T-34의 디젤 엔진 굉음만 들어도 겁에 질려 도망치는 걸 직접 목격했는데 미국 놈들도 다를 게 없을 거였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33대의 T-34로 구성된 종대가 오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접근하자 김철수는 도로 양쪽 언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도 없고 늘 보던 것처럼 공황 상태로 달아나는 병사들도 없었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다. 노련한 군인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었다. 김철수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언덕에 540명의 미군 병사들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소속으로 조준경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김철수가 실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바로 2.36인치 M20 바주카포였다. 이론상으로는 T-34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 병사들이 들고 있던 바주카는 T-34 장갑을 뚫을 수 있는 신형 3.5인치 슈퍼 바주카 M20가 아니었다. 2차 대전 때 쓰던 구형 2.36인치 바주카였다. 독일 전차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구식 무기였다. 앞쪽에 배치된 105mm 곡사포 한 문에 HEAT 대전차 고폭탄 포탄이 딱 6발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김철수가 운전수에게 전진 명령을 내리는 동안 자신이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첫 지상전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축축한 아침 공기 속에는 소리 없는 질문 하나가 떠돌고 있었다. 저항 없이 모든 걸 짓밟는 데 익숙한 북조선 전차병들이 자신들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기와 처음으로 마주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답은 40분도 안 돼서 나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김철수가 이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터였다. 오산에서 김철수 전차장과 그의 전차병들의 성공 또는 실패는 단순히 평양에 있는 가족들에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조선 T-34 전차를 둘러싼 무적의 신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산산조각 낼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제107 전차연대는 침공의 선봉에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창끝이었다. T-34가 지평선에 나타날 때마다 남조선 병사들은 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들이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저 소련제 강철 괴물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조선군이 가진 건 1943년에 설계된 M9A1 바주카뿐이었는데 그 포탄들은 T-34의 90mm남 경사장갑판에 무해하게 튕겨나갔다. 김철수는 그걸 직접 목격했다. 의정부에서 적들이 자기 전차에 최소 15발은 쐈다. 포탄들은 그저 땡하는 금소금과 함께 튕겨나갔다. 페인트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포수인 박상병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었다. 마치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그 심리적 무적성이야말로 T-34의 진정한 힘이었다. 단순히 장갑이나 85mm포가 아니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였다. 적군 병사들이 T-34의 실루엣이 다가오는 걸 보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면 전체 방어선이 무너졌다. 태평양 미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급히 보낸 것이었다. 540명의 병사가 수천 명의 북조선군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했던 건 그 무적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T-34가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철수도 맥아더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미 육군은 T-34를 파괴할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소련제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신형 3.5인치 M20 슈퍼 바주카였다. 하지만 그 바주카들은
아직 미국 본토의 창고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후 예산 삭감과 아시아에서 다시는 지상전이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일본의 주둔한 부대들은 2차 대전 때 쓰던 구형 장비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1일 급히 조선으로 파견됐을 때 손에 있는 것만 싣고 갈 수밖에 없었다. 1945년부터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2.36인치 바주카였다. 이미 독일의 판터와 타이거 전차들에게 무용지물임이 증명된 무기였다. 기껏해야 경전차에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였다. 그리고 중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HAT 포탄은 딱 6발뿐이었다. 6발. 33대의 T-34를 상대하기 위한 특수임무부대 지휘관인 찰스 스미스 중령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일본에서 무기 목록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목록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그러고는 그걸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부하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하러? 이미 출발한 상태였다. 명령은 명확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래 적을 지연시켜라. 그 사이 김철수는 자신의 T-34를 몰고 오산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었다. 자신만만하게 무적이라고 믿으며 두 언덕 사이의 좁은 도로에서 곧 벌어질 일은 조선에서의 전차전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무기를 들고 있어도 6대1로 수적 열세에 있어도 미군들은 김철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주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을 수 없는 전차와 불타는 전차 사이의 차이는 때로는 정확히 배치된 6발의 포탄만큼이나 얇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6발의 포탄은 정확히 남쪽이 0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백오문 곡사포에 장전되어 도로가 언덕 사이를 지나는 바로 그 지점을 똑바로 겨냥한 채 김철수는 아직 몰랐지만 자신이 북조선 T-34가 진정으로 무적인지 아니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환상에 불과했는지를 결정할 바로 그 순간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전에 죽음을 본 적이 있었다. 소총으로 자기 전차를 막으려던 남조선 병사들의 눈에서 죽음을 봤다. 강철 궤도의 굉음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민간인들로 가득한 서울 거리에서도 봤다. 하지만 죽음이 위에서 오산의 고요한 언덕에서 보이지도 않는 포탄의 형태로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오전 8시 16분 허먼 크리치필드 상병의 전방 진지에서 첫 번째 105명 곡사포탄이 발사됐다. 김철수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날카롭고 꿰뚫는 소리가 축축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소련식 훈련이 그에게 이 소리를 알아보도록 가르쳤다. 날아오는 포격이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남조선군은 자기 종대에 수십 번이나 포격을 가했다. 폭발이 전차 주변 땅을 흔들고 도로에 분화구를 만들었지만 장갑을 관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T-34는 제3제국이 던질 수 있는 최악의 것도 견뎌내도록 설계된 전차였다. 쿠르스크에서 독일의 75민 PHA 40대 전차포를 견뎌냈다. 베를린 거리에서 판처파우스트에서 살아남았다. 단순한 남조선 곡사포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남조선 곡사포탄이 아니었다. 첫 번째, HAT. 포탄이 김철수보다 정확히 세대 앞에서 굴러가던 대대장 전차인 101호 T-34에 명중했다. 소리가 달랐다. 익숙한 땡하는 금소금이 아니었다. 귀청을 찢는 쾅 소리였고 그 뒤를 이어 밝은 주황색 섬광이 터졌다. 101호 전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김철수는 엔진 그릴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봤다. 그러고는 불꽃이 튀었다. 처음엔 작았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몇 초 만에 전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차장의 치가 격렬하게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왔다. 군복에 불이 붙은 채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미친 듯이 구르며 불을 끄려 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또 다른 포탄이 102호 전차에 명중했다. 또 다른 주황색 섬광, 또 다른 검은 연기 기둥. 하지만 이 전차는 멈추지 않았다. 완고하거나 용감했거나 아니면 그냥 겁에 질렸을 수도 있는 차장이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102호 T-34는 계속 굴러갔다. 불타는 엔진을 끌고 마치 피 흘리는 상처처럼 검은 연기 자국을 남기며 김철수의 전차 내부는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평소 농담을 잘하던 박상병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전수인 이 병사 겨우 18살밖에 안 된 젊은이는 숨을 너무 크게 쉬어서 김철수는 디젤 엔진 굉음 위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 차장님. 운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할까요? 김철수는 턱을 악물었다. 훈련은 그에게 대형을 유지하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했다. 소련 전차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게 교리였다. 끊임없는 압박, 무자비한 전진.
궤도 아래 적을 짓밟는 것. 하지만 본능 속 무언가가 만주에서 훈련하는 동안 3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본능이 이건 다르다고 외치고 있었다. 속도 유지해. 김철수가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건 그저 놈들의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야. 우리 모두를 막을 만큼 충분한 탄약이 없어. 그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틀렸다. 왜냐하면 김철수가 몰랐던 것은 크리치필드 상병과 그의 5명 포병팀이 이미 6발의 hit포탄을 다 소진했다는 사실이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전체에 있던 단 6발. 반경 100km 내에서 T-34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6발. 그들은 2대의 전차를 명중시켰다. 2대를 더 손상시켰다. 6발로 66%의 명중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H 포탄뿐이었다. 보병과 구조물용으로 설계된 고폭탄이지 전차 장갑용이 아니었다. 크리치필드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팀에게 계속 쏘라고 명령했다. H 포탄들은 T-34의 콘크리트 벽에 고무공을 던지듯 튕겨나갔고 밝은 불꽃만 일으킬 뿐 실제 피해는 전혀 주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김철수와 다른 북조선 전차장들에게 탄약 교체는 보이지 않았다. 밀폐된 전차 내부에서는 HE-8와 HE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이 아는 건 첫 사격으로 2대의 전차가 파괴됐고 이제 포탄들이 계속 날아오지만 무해하게 튕겨나간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미군들이 효과적인 탄약을 다 썼거나 아니면 처음 몇 발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어느 쪽이든 위협은 지나갔다. 보이지? 김철수가 승무원들에게 소리쳤다. 목소리에 억지로 자신감을 실어. 놈들 무기는 안 통해. 계속 전진. 남은 31대의 T-34가 가속했다. 강철 궤도가 진흙투성이 도로를 물어뜯으며 사방으로 진흙과 돌을 튀겼다. 31대의 디젤 V12. 엔진이 합쳐진 굉음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소련 산업력의 기계적 교향곡이었다. 김철수는 불타는 101호 전차를 지나쳤다. 주변 시야경으로 도로 옆에 누운 차장의 탄화된 시신을 볼 수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죽음이 가능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가능할 뿐 불가피한 건 아니었다. 그의 전차가 전방 곡사포 진지를 통과할 때 김철수는 잔망경으로 미군 포병들이 달아나는 걸 봤다. HE-80 탄약이 떨어진 곡사포를 버리고 언덕으로 도망쳤다. 겁쟁이들. 김철수는 생각했다. 남조선군들이랑 똑같네. 김철수가 보지 못한 건 종대의 3번째 T-34가 포탑을 돌려버려진 곡사포를 향해 85mm 포탄 한 발을 쏘는 모습이었다. 폭발은 그 포를 뒤틀린 고철 덩어리로 만들었고 장비를 회수하려고 뒤에 남았던 팀원 1명을 죽였다. 그 포성이 언덕에 천둥처럼 울렸다. 1km 떨어진 지휘진지에서 지켜보던 찰스 스미스 중령에게 그 천둥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들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를 방금 잃었다는 것, 그리고 T-34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김철수에게 그 천둥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승리. 미군들이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하지만 김철수는 스탈린그라드의 소련 베테랑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잔혹한 교훈을 배우려 하고 있었다. 전차전에서 자신감은 무능한 만큼이나 위험하다. 왜냐하면 무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죽은 상태 사이의 경계선은 정확히 겁에 질린 병사가 필사적인 무기를 당신 전차 뒤쪽에 조준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얇기 때문이다. 그리고 500m 앞 도로 옆 참호에 숨어서 4개의 미군 바주카 팀이 정확히 그걸 하고 있었다. 조준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마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무기로. 하지만 어쨌든 조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게 스미스 대령이 명령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김철수와 달리 그들은 실패하면 무엇이 걸려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올리 코너 소위는 22살이었고 실제 전차를 향해 바주카를 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의 훈련장에서 나무 실루엣을 향해서만 쏴봤는데 그 표적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확실히 쏴대지도 않았다. 지금 오산도로 옆 참호에 웅크리고 앉아서 손이 너무 떨려서 M9A1 바주카에 금속 튜브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상태로 코너는 31대의 T-34가 선사시대 강철 짐승 무리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걸 지켜봤다. 그의 장전수인 캔자스 출신 지미 헤이스 이등병은 18살이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지 매점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지금은 멈추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전차 로켓을 장전하고 있었다. 소위님. 헤이스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디젤 엔진의 요란한 소음 위로 겨우 들릴 정도였다. 언제 쏩니까? 코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6개월 전 포트 베닝에서 포병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2.36인치 바주카는 90m에서 3인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각도로 맞춰야 한다. 그리고 장갑이 열화되거나 손상됐기를 기도해야 한다. T-34의 장갑은 전면이 4인치였다. 측면이 3.5인치, 뒷면만 2인치. 코너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미스 대령의 명령이 구체적이었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엔진 뒷부분을 쏴라. 그게 유일한 기회다. 첫 번째, T-34가 그의 진지 앞을 으르렁거리며 지나갔다. 코너는 궤도의 진동이 땅을 통해 전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지진 같았다. 전차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거대했다. 회녹색 강철 덩어리에 전투 마모 흔적이 있고 마른 진흙이 튀어있고 코너는 속이 뒤틀리는 걸 느끼며 알아챘다. 장갑을 관통하지 못한 총알 구멍들이 있었다. 두 번째 전차가 지나갔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소위님, 헤이스가 재촉했다. 지금요? 아직 아니야. 코너는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전차가 지나갔다. 그게 김철수의 전차였지만 코너는 그의 이름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었다. 측면에 칠해진 숫자만 봤다. 115, 아홉 번째 전차, 열 번째. 지금이야. 코너가 말했다. 참호에서 일어나 바주카를 어깨에 메고 방금 지나간 전차의 뒷부분을 조준했다. 15m 거리. 너무 가까워서 엔진판의 볼트까지 볼 수 있었다. 방아쇠를 당겼다. 로켓이 굉음과 함께 튜브에서 발사되었고 화염이 뿜어져 나와 그를 거의 뒤로 넘어뜨릴 뻔했다. 코너는 하얀 연기 자국이 순식간에 공기를 가르는 걸 봤다. 로켓이 T-34의 엔진 뒷판에 부딪히는 걸 봤다. 충돌의 밝은 불꽃을 봤다. 그러고는 공포와 불신으로 로켓이 튕겨나가는 걸 봤다. 그냥 튕겨나갔다. 벽에 던진 돌멩이처럼. 로켓은 이상한 각도로 위로 튀어 올라가 20m 상공에서 무해하게 폭발했고 T-34는 완전히 멀쩡했다. 안 돼. 코너가 속삭였다. 하지만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헤이스는 이미 다른 로켓을 장전하고 있었다. 코너는 자세를 조정하고 다른 전차를 조준했다. 더 가까운 것. 10m. 다시 쐈다. 튕겨나갔다. 또 다른 불꽃. 또 다른 쓸모없는 공중 폭발. 코너는 세 번째 로켓을 쐈다. 튕겨나갔다. 네 번째. 튕겨나갔다. 다섯 번째. 이건 적어도 장갑에 그을린 자국을 남겼다. 검은 원형 얼룩.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의 주위에서 다른 세 개의 바주카 팀도 정확히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밀러 중사는 8m 거리에서 한 전차를 향해 연속으로 6발을 쐈다. 전부 튕겨나갔다. 그중 하나는 너무 격렬하게 튕겨나가서 쏘고 있던 팀을 거의 마칠 뻔했다. 코너가 22번째 로켓을 쐈을 때 22발의 로켓, 22번의 튕김, 그가 쏘고 있던 T-34가 드디어 멈췄다. 하지만 손상돼서가 아니었다. 멈춘 이유는 차장이 효과 없는 무기를 계속 쏘는 이 미친 미국 놈들이 궁금해서 전차를 멈추고 뭘 하는 건지 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포탑이 천천히 코너를 향해 돌았다. 뛰어! 헤이스가 소리쳤다. 코너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바주카를 떨어뜨리고 언덕을 향해 뛰었고 헤이스가 바로 뒤를 따랐다. T-34의 85mm 포가 발사됐고 뒤에서 난 폭발이 흙과 돌을 공중으로 날렸다. 코너는 뭔가 뜨거운 게 다리를 베는 걸 느꼈다. 파편이었다. 하지만 계속 뛰었다. 종대에서 500m 앞에 있던 자기 전차 안에서 김철수는 무전으로 동료의 보고를 들었다. 바주카 든 미군 병력. 피해 없음. 무기 안 통함. 전진 계속. 김철수는 안도감과 연민 같은 무언가가 섞인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미국 놈들이 모든 걸 시도했다. 중포, 바주카, 대전차 소총. 아무것도 안 통했다. 거인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 같았다. 하지만 김철수도, 코너도, 다른 모두도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서 미 육군 기술자들이 신형 3.5인치 M20 슈퍼 바주카의 최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시험 결과 신형 바주카는 100m에서 5인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다. 어떤 각도에서든 T-34를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첫 백정의 슈퍼 바주카가 정확히 48시간 후에 화물기로 조선에 공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48시간은 전쟁에서 영원히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언덕에 웅크리고 앉아 T-34들이 멈출 수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걸 지켜보는 코너 소위에게 그 48시간은 지킬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전차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미군 방어 진지는 남쪽으로 겨우 12km 떨어진 평택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오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구식 장비를 가진 다른 400명의 미군 병사들이 방어하는 진지였다. 코너는 다리에 피 흘리는 상처에 손을 누르며 검은 연기 기둥과 디젤 연료의 매캐한 냄새를 뒤에 남기고 멀리 사라지는 31대의 T-34를 바라보면서 끔찍한 진실이 그의 마음속에 결정화되는 걸 느꼈다. 그들은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니었다. 시범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대 장비로 무장한 군대가 평화 시기에 행정적 태만으로 방치되고 작은 부족에 시달리고 구식 장비에 방치된 군대와 만났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하고 일방적인 시범. 그리고 그 교훈은 피와 불과 강철로 쓰이고 있었다. 한편 김철수는 운전수에게 가속하라고 명령했다. 충분히 시간을 낭비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북조선 정보부에 따르면 그들과 조선의 가장 중요한 남쪽 항구 사이에는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등겁에 질린 병사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전쟁에서 초기 승리에 기반한 자신감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오만이라는 걸 배우려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부산 항구에서 미국군의 첫 M4 셔먼 전차들이 하역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5톤의 미국제 강철과 1,000m 거리에서 T-34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76mm포를, 그리고 그 셔먼들 뒤에는 M26 퍼싱이 오고 있었다. 46톤, 90mm포, 6인치 전면 장갑, 조류가 바뀌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훨씬 더 많은 피가 흘러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오산에서 아무도 김철수도 코너 소위도 스미스 대령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미군과 북조선군 사이의 이 첫 교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그것은 전차에서 오지 않았다. 무기에서 오지 않았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며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것에서 왔다. 보병에서 왔다. 오전 11시 31대의 T-34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진지를 막힘없이 통과한 지 약 2시간 반 후 북쪽에서 새로운 종대가 도로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전차가 아니었다. 보병이었다. 수천 명의 조선인민군 제4사단 제4보병연대와 제16, 제18연대의 지원을 받는 총 약 5천 명의 병사들이 겨우 몇 시간 전 전차들이 뚫어놓은 바로 그 도로를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고 있었다. 자신만만하게 행진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전차들이 최소한의 저항만 있었다고 보고했다. 미군 포병 진지들을 파괴했다고 했다. 바주카는 안 통했다고 했다. 길은 열려 있었다. 모든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한 소탕행군이었다. 저항의 잔재를 마무리하고 경로를 확보하고 부산을 향한 진격을 계속하는 것. 하지만 북조선 지휘관들은 치명적인 평가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 놈들이 전차를 막을 수 없으니 전혀 싸울 수 없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언덕의 지휘 진지에서 지켜보던 스미스 대령은 보병 종대가 다가오는 걸 보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은 강철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살과 뼈는 막을 수 있었다. 전 부대. 그가 무전으로 전했다.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통제되어 있었다. 진지 유지. 내 신호를 기다려. 이번엔 가까이 오게 내버려둬. 도로를 양쪽에서 끼고 있는 두 언덕을 따라 참호와 진지에 배치된 400명의 미군 병사들은 방금 목격한 전차 학살로 지쳐있고 사기가 꺾여있고 일부는 부상당했고 대부분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명령을 받고 준비했다.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적에게 4인치 소련제 강철 장갑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일본에서 가져온 모든 에밀 게런드 소총, 모든 브라우닝 30기관총, 모든 60mm 박격포가 파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표적을 갖게 될 것이었다. 살과 뼈. 북조선군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행진을 계속했다. 행진하며 노래를 불렀다. 남쪽 해방에 대한, 불가피한 승리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붕괴에 대한 혁명 가요들을. 남쪽으로 5km 떨어진 자기 T-34 안에서 김철수는 자기 부대가 더 멀어지기 전에 무전으로 그 노래 일부를 들었다. 미소 지었다. 사기가 높았다. 승리가 가까웠다. 하지만 오산의 언덕에서 스미스 대령은 세고 있었다. 몇 명의 북조선 병사들이 죽음의 구역에 들어왔는지 세고 있었다. 1km 길이의 구역으로 모든 미터가 포병 사격을 위해 미리 등록되어 있고 모든 기관총 진지가 교차 사격장을 가지고 있으며 엄폐물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1,000명의 병사가 구역 안에. 2,000명, 3,000명. 스미스는 기다렸다. 4,000명. 지금이야. 스미스가 무전으로 말했다. 그리고 지옥이 풀려났다. 북조선 병사들이 처음 들은 건 총소리가 아니었다. 휘파람 소리였다. 날카롭고 하강하는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또 다른 소리가
또 다른 소리가 이어지더니 오산도로 위하늘이 죽음의 합창으로 가득 찼다. 언덕에서 떨어지는 60mm 박격포탄들. 제16연대 소속 20살 박민호 이등병은 김일성 장군의 전사들의 노래 3절을 부르고 있었는데 첫 번째 박격포탄이 그의 앞 30m 지점에 떨어졌다. 폭발이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귀가 윙윙거렸다. 날카롭고 지속적인 삐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의 뇌가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린 광경을 봤다. 바로 앞에서 행진하고 있던 병사,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조선인병이라는 베테랑가. 이제 머리가 없었다. 몸은 잠시 동안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서 있다가 도로에 쓰러졌다. 그 다음 기관총들이 왔다. 언덕에 교차 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각도로 배치된 6정의 브라우닝 M1919 39경 기관총. 각각 분당 600발을 쏜다. 총 분당 3, 600발. 모두 4,000명의 병사들이 완전히 노출된 1km 도로에 집중되었다. 소리는 천을 찢는 것 같았다. 지속적이고 귀청을 찢으며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것 같은 찢어지는 소리. 박민호는 주변의 병사들이 나답해 밀처럼 쓰러지는 걸 봤다. 한 번에 한 명씩이 아니었다. 점진적이지도 않았다. 무더기로 5명, 10명, 20명씩 대로 왼쪽의 병사가 격렬하게 돌며 쓰러졌다. 오른쪽 병사는 그냥 무너졌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을 잘라버린 것처럼. 뒤의 병사는 가슴에 총을 맞고 충격으로 3m 뒤로 날아갔다. 박민호는 땅에 엎드렸다. 그 주위에서 수백 명의 다른 병사들도 똑같이 했다. 땅에 몸을 눌러붙이며 어떤 움푹한 곳이든 어떤 돌이든 몇 센티미터라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았다. 하지만 보호는 없었다. 도로는 평평했다. 깊은 도랑도 없었다. 벽도 없었다. 건물도 없었다. 미군들이 바로 그 이유로 이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완벽한 죽음의 구역이었다. 제4연대 중대장인 이성민 대위는 기관총의 요란한 소음 위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명령을 소리쳤다. 전개! 언덕으로! 측면을 공격해! 일부 병사들이 복종했다. 일어나서 언덕을 향해 달렸고 미군 진지에 도달하려 했다. 박민호는 한 소대 전체를 30명이 소총을 들고 소리치며 언덕을 오르는 걸 봤다. 중간까지도 가지 못했다. 에밀 게런드 소총들이 합창에 합류했다. 각 미군 소총은 거의 지속적인 리듬을 유지할 만큼 빠르게 팔발을 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100정 이상의 소총이 발사되고 있었고 모두 언덕을 오르려는 병사들을 조준하고 있었다. 박민호는 소대가 분해되는 걸 봤다. 문자 그대로 분해됐다. 10초 만에 30명 전원이 땅에 있었다. 일부는 움직이며 도로로 기어 돌아가려 했다. 대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전진하지 마. 박민호가 소리쳤지만 자기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엎드려 있어. 엎드. 총알이 그의 머리 옆을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공기의 변이를 느꼈다.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 얼굴을 진흙탕 땅에 눌러붙이며 화약과 피냄새를 들이마셨다. 죽음의 구역 밖 북쪽 500m 지점에서 최대 대장은 쌍안경으로 커져가는 공포를 느끼며 지켜봤다. 그의 대대 800명가 학살당하고 있었다. 같은 함정에 들어가지 않고는 지원하러 전진할 수 없었다. 도로 양쪽의 지형이 신속한 병력 이동에 너무 험해서 측면 공격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세는 것. 사격 첫 5분 동안 그는 200명을 잃었다고 추정했다. 죽었거나 너무 심하게 부상당해 움직일 수 없는. 또 다른 300명은 아직 기어가거나 기어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전투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상자들. 그의 공격 병력의 절반 이상이 5분 만에 제거됐다. 최대 대장은 무전기를 움켜쥐고 사단 사령부에 연락하려 했다. 포병 지원을 무엇이든 요청하려고. 하지만 무전기가 죽어 있었다. 통신 케이블이 끊어졌다. 미군 포병 사격이든 파괴 공작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고립됐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다. 후퇴해. 신호병에게 소리쳤다. 모든 대대 후퇴. 1000m 뒤로 물러나서 재집결. 신호병은 무전이 작동하지 않아서 전령을 사용하여 명령을 전했다. 하지만 사격 중 후퇴는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군사 기동이다. 모든 수준에서 규율, 조정,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 대대장의 대대는 잘 훈련되었지만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렬하고 정확하고 무자비한 사격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후퇴는 패주가 됐다. 땅에 눌러붙어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서 달렸다. 질서 없이, 대형 없이 그냥 달렸다. 미군 무기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든. 그리고 달렸을 때 더욱 쉬운 표적이 됐다. 박민호는 달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일어나서 북쪽으로 돌아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다.
주변에서 병사들이 쓰러졌다. 비명, 애원, 흐느낌이 들렸다. 복부에서 장이 튀어나온 채 양손으로 붙잡고 달리는 남자를 봤다. 결국 쓰러질 때까지 계속 달렸다. 박민호 오른쪽에, 오명그룹 바로 위에 박격포가 직격했다. 연기가 거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조각들만. 박민호는 계속 달렸다. 도로의 커브에 도달했다. 기관총에 직접 시야에서 벗어나 마침내 멈췄다. 헐떡이며 다리가 너무 떨려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돌아서서 뒤를 봤다. 불과 15분 전 그의 대대가 자신만만하게 행진하던 도로가 이제 시신들로 뒤덮여 있었다. 수백 구에 일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기어가며 뒤에 피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박격포 폭발의 연기가 회색 안개처럼 장면 위에 떠 있었다. 박민호는 토했다. 끝나고 입을 닫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소총 없이 달리는 어느 시점에 떨어뜨렸다. 배낭 없이 입고 있는 군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른 생존자들을 지나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일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멍한 눈으로 걸었다. 충격 상태였다. 그 죽음의 구역에 들어갔던 4,000명 중 약 500명이 걸어 나왔다. 다른 500명은 다음 몇 시간 동안 부상자로 후송됐다. 나머지 2,000명은 그 도로에 남았다. 한편 지휘 진지에서 스미스 대령은 쌍안경을 내리고 잠시 냉혹한 만족감을 허락했다. 그의 부하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멈출 수 없어 보이던 진격을 일시적으로 멈췄다. 하지만 스미스도 더 어두운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지연일 뿐이었다. 북조선군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다. 더 많은 전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진지도 짓밟을 것이다. 스미스는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47분. 총 7시간 동안 적을 막았다. 첫 전차들이 도착한 오전 8시 16분부터 지금까지 7시간.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남쪽 부산에서 2개의 미군 보병 대대가 더 상륙했다. 32대의 셔먼 전차가 하역됐다. 155민 포병 포대가 배치되고 있었다. 2주 안에 남조선 전체를 잃느냐, 아니면 진짜 방어선을 구축할 충분한 시간을 갖느냐의 차이를 그저 만들 수도 있는 7시간. 박민호가 충격 상태로 북쪽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리고 스미스 대령이 포위되기 전에 불가피한 후퇴 명령을 위해 부하들을 준비시키는 동안,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서 김철수가 드디어 오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무전 보고를 받았다. 보병 매복당함, 중대한 피해, 추정 2,000명 사망 또는 부상, 대대 후퇴 중. 김철수는 전차 포탑에서 가만히 있었다.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2,000명의 사상자, 보병 전투에서 겨우 400명의 미군을 상대로 38선을 넘은 이후 처음으로 김철수는 전체 작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의심. 1950년 7월 6일 오전 2시 30분 스미스 대령은 부하들이 오산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내려야 할 거라고 알았던 명령을 내렸다. 후퇴한다. 가져갈 수 없는 모든 장비를 파괴해라. 목적지, 평택,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아니 남은 것은 어둠 속에서 진지를 떠났다. 5일 전 도착했던 540명 중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약 370명이었다. 150명은 사망했거나 부상당했거나 실종됐다. 운반할 수 없는 105민 곡사포 5문, 파괴된 차량 2대. 그리고 두 나라의 피로 얼룩진 전장을 뒤에 남겼다.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도 뒤에 남겼다. 환상을 남겼다. 불과 5년 전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격퇴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분쟁에든 진입해서 단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환상, 평화 시기에 예산 삭감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 병사들이 장비 부족을 용기로 보상할 수 있다는 환상. 오산에서 그 환상들은 파괴된 T-34 전차들과 2,000명의 북조선 병사들의 시신과 함께 불탔다. 김철수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으로 북쪽에 돌아온 김철수는 1950년 6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38선을 넘었던 김철수가 아니었다. 그의 115T 34는 결국 1950년 8월 17일 대구 근처에서 미군 M26 퍼싱 전차에 의해 파괴됐다. 처음으로 그가 열등한 무장을 가진 쪽이었던 전차전에서 불타는 전차에서 뛰어내리며 그 교전에서 살아남았다. 왼팔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쟁의 나머지 기간을 평양에서 전차 교관으로 보냈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운 교훈들을 새로운 승무원들에게 가르치며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주요 교훈은 공식 훈련 교범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 자신감은 파편만큼 확실하게 죽인다. 어제 이겼다고 내일도 이길 거라고 절대 가정하지 마라. 1987년 62살의 폐암으로 사망했다. 딸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에 오산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승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타는 걸 봤던 두 대의 전차에 대해 단 한 오후에 2,000명을 잃었다는 무전 보고에 대해 당시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약속받았던 빠른 승리의 행진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던 그 순간에 대해 박민호도 살아남았다. 오산 매복에서 도망친 후 연대 잔존 병력과 재집결하여 9월까지 남쪽으로 계속 싸웠다. 부산 교두보 근처에서 미군 제27보병연대 제2대대 병사들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다. 1953년 북쪽으로 돌아갈지 남쪽에 남을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남쪽을 선택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특별히 이념적이지 않았다. 그의 말로는 북쪽이 약속하는 걸 충분히 봤다. 남쪽이 약속하는 걸 보고 싶다. 부산에 정착했고 현지 여성과 결혼했고 네 자녀를 낳았고 40년 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다. 자녀들에게는 전쟁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다. 다른 참전 용사들과만 그들이 드물게 모였을 때만 2003년 73세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그의 소지품 사이에서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일기를 발견했다. 1950년 7월 5일 일기가 전체 일기 중 가장 길었다. 오늘 배웠다. 총알은 용감한 자와 겁쟁이를, 신봉자와 회의론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걸, 오직 잘못된 장소에 있던 자와 충분히 빨리 도망칠 수 있었던 자만 구별한다. 오늘 아침 승리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오늘 밤 시신들을 기억하며 토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살고 싶다는 것만 안다. 올리코너 소희는 오산에서의 용맹으로 동성훈장을 받았다. 전차를 파괴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도 파괴하지 못했다. 자기 무기가 쓸모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차에 직접 사격 아래 팀이 계속 발사하도록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적 앞에서의 모범적인 용맹이라고 표창장에 적혀 있었다. 코너는 처음에 훈장을 거부했다. 용맹이라고요? 훈장을 수여하려던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한 일에 용감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든 바보였을 뿐입니다. 도망치기엔 너무 겁먹었고 항복하기엔 너무 고집이 셌죠. 결국 훈장을 받아들였지만 절대 전시하지 않았다. 1998년 사망할 때까지 다락방 상자 속에 남아 있었다. 코너가 전시한 것은 텍사스 대학교 ROTC 교관이 되었을 때 사무실에 눈에 띄게 걸어둔 흑백 사진이었다. 도로 옆에 무릎 꿇고 다가오는 전차를 조준하는 바주카를 든 외로운 병사. 그 사진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지상전 최초 미군 전사자가 되기 몇 분 전에 찍힌 케네스 셰드릭 이등병의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 코너는 단 한 줄을 써놨다. 올바른 도구, 올바른 훈련, 올바른 지원. 절대 다시는 자원 없는 용맹은 단지 불필요한 희생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젊은 장교 세대들에게 가르쳤다. 찰스 스미스 대령은 전쟁 후 오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기자나 역사가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정중히 거절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옛 대원들이 모임에서 연설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사과를 보냈다. 단 한 번. 1967년 전투 17년 후 오산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은 군사사 학생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 전문은 이랬다. 친애하는 학생에게 전쟁에서 이길 도구 없이 병사들을 보내는 것은 행정적 태만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평화 시기의 정치가 전시의 시신으로 측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휘관이 전술적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지만 전략적 결정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를 운명 지었다면 여전히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 도로에 서라고 명령한 병사들은 녹슨 바주카와 구식 탄약보다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로 다시 가르쳐야 하는 대신 이전 전쟁의 교훈을 배웠을 지도자들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을까요? 다음 전쟁 후에 다시 물어보십시오. 경의를 표하며 찰스 B. 스미스 대령, 예편. 스미스는 1972년 사망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그의 묘비는 오산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산의 교훈은 1950년 7월 그 도로를 훨씬 넘어 울려 퍼졌다. 전투 후 2주 이내 펜타곤은 3,000정의 3.5인치 M20 슈퍼 바주카를 조선으로 긴급 수송하도록 지시했다. 한 달 이내 전역의 모든 미군 부대가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 3개월 이내
의회는 국방 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승인했다. 평화시대의 삭감이 뒤집혔다.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구식 장비가 교체됐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오산에서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그리고 우월한 북조선 장비에 미국 초강대국이 패배하는 공개적 굴욕이 전후 안일함에 잠들어 있던 국가를 깨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스미스와 그의 부하들은 정확히 달성해야 했던 것을 달성했다. 적을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적절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귀중한 7시간을 샀다. 그리고 전쟁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의 조국을 깨웠다. 전쟁은 원할 때 온다. 그리고 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거나 피로 대가를 치른다. 2010년 전투 60년 후 서울의 전쟁기념관은 오산 전투에 대한 새 전시를 개관했다. 전시된 유물 중에는 1950년 대구 근처에서 회수된 T-34 전차의 파편들이 있었다. 장갑 파편에 칠해진 번호는 수십 년의 부식 후 거의 보이지 않았다. 115.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한 노인이 파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섰다. 경비원이 다가와서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노인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북쪽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다. 그냥 기억하는 중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린 경비원은 이해하지 못한 채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수였을 수도 있고 전쟁 후 남쪽으로 건너온 수천 명의 북조선 참전 용사 중 아무나였을 수도 있는 노인은 녹슨 장갑 파편을 부드럽게 만졌다. 우리가 무적이라고 생각했지. 중얼거렸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러고는 걸어갔다. 그의 말에 메아리와 한때 젊고 자신만만한 병사들을 죽음과의 첫 만남으로 실어 날랐던 침묵하는 강철 파편만 남긴 채 전쟁은 그들에게 어떤 교범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쳤다. 강철은 총알을 막을 수 있지만 피의 대가로 오는 교훈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지는 전투가 이기는 전투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